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1일이고 봅시다.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군의 날 행사, 대전 밑에 그 계룡대에서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전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죠. 처음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계속 빌드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진지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발표 내용부터 보도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거기 덧붙여서 이것과 지금 이시바가 한 달을 남겨놓고 임기를 이제 2, 3일 있으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런 이시바가 이재명과 부산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같아요. 네. 자, 그런 것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의 태도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1년 만에. 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뭘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 군대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회복.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회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쭉 해오던 이야기죠. 이게 이제 계속 빌드업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한반도의 용처가 지금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본 내에 있는 요코하마항 도쿄 앞에, 거기가 미 칠함도의 큰 시설이잖아요. 기지라고 봐야죠. 거기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쵸? 자, 우리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한국에 대해서 어떤 억지로 개입을 했으라도 남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과정에서 남북 분단이 초래됐는데 큰 책임이 미국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본 대륙에 어떻게든 발을 대어놓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뒤에 에치슨 라인이나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또 새로운 평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쉽게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때까지의 기본적인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데? 아니죠.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모든 사안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북미 종전선언이죠. 그러면 한미연합사의 존재 이유가 필요 없고 연합군이 물러나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하고 전쟁 안 하기로 했는데 북한군을 대비하기 위한 미군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군 철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도 그 부분도 지적을 했죠. 2만 명 정도의 전투병력이 빠지게 될 겁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관련된 어떤 군사 분야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미국의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는데, 미국이 지금 밀려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여전히 주도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군사적으로 대우가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미국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북미 종전을 했을 때 한반도라는 전체가 미국의 이해에 현재보다 더 부응한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푸틴이 작년에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어떤 구도를 마련해놨잖아요. 이제는 남한에서 그런 역할이 트럼프가 하려고 한다. 자, 이것은 무르익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왜냐하면 한미동맹 기반 위의 전작권 회복이라고, 한미동맹과 전작권이 거의 동격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엄밀하게 놓고 보면 한미동맹과 전작권 회복, 전환 받는 거, 뭐가 더 중요하냐? 전작권 회복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라의 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훨씬 전작권 쪽으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무 컨트롤 안 받고. 그런데 한미동맹에 위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약장사처럼 립서비스 해주는 거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전작권이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복한다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내용보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향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에서 남한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확실히 유지할 것이다. 더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이해에 부응할 것이다. 미래의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스스로가 할 것도 아니고 한국이 대신 해줘야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다가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또 미국 내에 많은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먼저 4년, 그 다음 바이든 4년 그동안 고민을 계속 했을 거잖아요. 한 10년간 고민해온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을 위시해서 그런 구도에 대한 설정을 계속 심어줬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언론들이 그것을 일부러 보도 안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이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다음 단계는 뭐다? 예.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북미 종전선언과 아마 동시에 교환되는 조건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미군 철수, 전자권 회복. 그래야지 북미 종전 사인이 되는 거니까. 자,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상태 이런 말을 했고 이것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의 의미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평화를 지키는 힘, 국방의 정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 국방력은 계속 정가시킨다. 그렇지만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내용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힘이 빠져나가서 진공 상태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메꾸고도 남는다. 군사적 긴장 관계가 미국이 빠져나간 그 이상으로 빠져나가기 전보다 훨씬 더 팽팽하게 쪼여준다. 그렇게 되면 주적은 북미 종전선언을 전제로 한다면 중국일 수밖에 없어요. 가상의 주적은. 물론 문화적 교류도 하고 경제 교류도 하면서 할 거 다 할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빌드업이 있었죠. 9월 25일 날 제가 이런 보도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죠. 한미 전자권 전환 계획을 점검을 했는데 국방부 상당한 진전이 있고 금년 말에 예정돼 있는 회의에서 한미 상호 1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상호 회의에서 전자권 전환이 결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류의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빌드업이 된 거다. 이때까지 미국은 계속 억지로 이상한 이유를 붙여줘가면서까지 이걸 거부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때 이 기사 볼 때도 무르익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재명이 한마디 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위로 상층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에이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내년 봄 정도에 북미 종전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이 먼저 또 이런 이야기죠. 9월 21일 날 10일 전에 외국인 본인 이제 SNS에 올린 글이에요.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해. 굴종적 사고, 강력한 자주국방 가치해야지. 자, 이것이 계속 빌드업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떴죠. 이틀 전에 전 세계 미국군 장성 800명을 모아놓고 트럼프가 70분인가 연설을 했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내용을 대충 봤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전전 대장인데 중장으로 낮춰서 표기했다. 이게 실수냐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걸 주관하는 사람은 헤거세스 국방부 장관, 지금 전쟁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지난번 몇 달 전에 미국 현충일날 한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를, 자식들하고 이렇게 또 보훈처 장관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밀대걸레, 수건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거기를 청소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뭔가 암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주한미군이 앞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주한미군 2만 명 전투병력이 철수하게 돼요. 자, 미군 기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 관리는 미군이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전에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문재인 때 북미 종전선언에 코앞에 갔을 때 그때 합의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같은 건 당연한 일들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좀 예비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주한 미군 사령관도 아니게 될 거잖아요. 맞죠? 그냥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지키는 소규모 병력이 있을 거고 운용 병력이 있을 거예요. 만에 하나 어떤 전지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북한이 대상이 아닐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밖에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은 그 기지가 활성화됐을 때 뭐 미국의 정원 병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주 짧은 시기에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런 운용 유지 병력만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합참의장이 진짜 합참의장 되는 거예요. 그걸 국내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재명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에 해구산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군인들 보고 한 이야기잖아요. 저 그 말 군인들이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미군 없으면 북한 핵폭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떡하나?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군심의 색깔을 이런 상황에 맞춰서. 자,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봐서는 중장도 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만여 명, 10,000명 정도 남을 수 있지요. 자, 이것도 그런 신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또 이런 말씀 드렸죠. 엊그제죠, 이거는. 조현이 핵연료 제철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냥 요구한 거예요. 이걸 그냥 까놓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뒤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뒤에 비밀리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뭐 한미 간에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우리한테 노출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접촉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노출시키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걸 노출시켜요? 이것도 엄청나게 거의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인데 전 세계가 한국이 핵무장이라고 오인할 수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 이래놓고 핵 제철이는 곧 핵무기 제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 세계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론에 노출시켰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실이 안 그렇더라도 북한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래놓고 나보고는 비핵화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장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북한의 답변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미국한테 딱 같은 눈높이에서 오히려 미국이 위축돼 있어요.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4, 50분에 걸쳐서. 이것은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미국의 경제적 이득에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죠. 의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비밀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트럼프의 물귀신 작전 내지는 돈키호테 작전을 쓰고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중심을 잡으면서 간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주도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번에 안보리에서 뭐 이사국 노릇한 것처럼 그게 미국이나 러시아의 배려가 없이는 되는 거냐? 자, 그럼 우리 이재명이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막 이러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 역할 분담이 있다는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시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러면은 저 정도 확신을 줬으면은 이시바가 안다는 겁니다. 작년에 내란을 앞뒤로 해서 일본과 일본의 기시다와 이시바도 그때 발 담궜어요. 깊이 국방장관으로서 윤석열의 저항은 무위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 큰 전투였다. 그건 국제적 뭐라고 할까 정치적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토도 발을 담그려고 그랬죠. 미국이 나토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나토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무기 빌려줄게 이런 이야기 하고 갔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전에 어떻게 개입해 보려고 계속 눈치를 봤었죠. 예. 자, 그래서 판을 키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를 했다. 그것은 외교 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를 의미한다. 윤석열도 패배해서 지금 감옥 가 있죠. 사형 아니면 종신형이에요. 그의 지금 태도를 봤을 때는 사형이 적절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 패배 선언을 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존 볼턴이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와서 자기가 그렇게 면피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양쪽 다 손잡았습니다. 그때 아베 있을 때잖아요. 북미 종전선언 일본이 반대했다. 네, 존 볼턴도 반대했지요.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4년, 5년 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제목 이렇게 뽑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의 공감. 이거 뭔 말입니까? 북미 종전선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자, 트럼프는 지난번에 당한 게 있어요. 일본한테. 아베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제가 아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해지는 미국의 압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에 3천 몇백억 달러 현금으로 미리 줘야 된다 이런 것들 양쪽에 이제 무릎에 다 얹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도 무르익었으면 사실 이재명은 그런 관세 문제나 무역 협정 문제에 걱정을 안 해요. 엄청나게 더 큰 기회를 우리가 미국하고 만들어 갈 거거든요. 관세나 무역 협정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걸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그런데 처음에 차별되게 할 수 없으니까 양쪽에다 똑같이 돌덩이를 다 얹어 놓은 거예요. 한국에는 당연히 빼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일본은 말 안 들으면 그 돌덩이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 확 무릎에 떨어뜨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작년에 큰 전투가 있었다. 네, 좀 이따가 그 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제거됐고 미국이 한국에 엄청나게 배팅을 한다는 건 알고 있다. 최소한 그거죠. TSMC의 구마모토 제2공장 무기한 연기된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을 파트너로 정했다는 거예요. AI에서 일본은 밀려났어요. 한국에. 한국과 손잡을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한국과 손잡을 거예요. 러시아도 한국과 손잡을 거예요.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 인재들도 한반도로 올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나아요. 일본도 한국을 좋아해요. 젊은 세대가. 여기서 일본은 이제는 한국에 붙어야지 먹고 살겠구나. 한국의 눈에 보여 한국에 신경 안 쓰고 미국하고 거래를 바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 한국에게 눈치를 봐야 된다. 우리가 버텨낸 거죠. 작년에 가장 핫한 게 그거였잖아요. 군사협력, 군사동맹, 동북아판 나토. 그걸 기시다가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기시다가 두목, 일본은 미국은 헛개비, 윤석열은 똘마니, 한국군하고 윤석열은 똘마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만에 계속 집적거렸죠. 예. 대만은 우리의 영향력 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네. 자, 이것이 이미 판세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간다고. 계속 볼게요. 자, 이시바가 만나가지고 저도 화면 봤거든요. 분명히 바디 랭귀지에서 몸의 제스처에서 위축되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예, 이 사람 그렇게 쉽게 위축되는 사람 아니에요. 쟁쟁한 사람이에요. 아베와 맞섰던 사람이죠. 소수지만 소수 세력이었지만, 그리고 작년 기시다 밑에서 한참 윤석열하고 어떻게 해서 북한을 공적으로 삼아서 일단 중국도 끼워서 거기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대립각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한국을 다시 남북 간의 소통을 방해하면서 한국을 영향력 밑에 넣으려고 시도했잖아요. 약해져가는 미국의 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이 다시 스스로의 회춘하는 용도로 한반도를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군사적이면 군사적, 경제적이면 경제적으로. 일단 군사적이죠. 양쪽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한국의 기득권 세력, 친일파 세력이 다 밑에 물려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세력이 동조했었고, 법조계에서 동조했었고, 사회 곳곳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죠. 기업형 세력들도. 일본은 자민당 전체가 그냥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태도 돌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좀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예. 자, 이것은 지난번에 이재명이 계획이 없다가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이시바의 태도는 같았습니다. 고마워했고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볼까요? 또 저는 이건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한국을 오기 전에 이수현 2001년인가요? 일본의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었죠. 거기 묘소를 참배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봐야죠. 한국이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전만 해도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딱 걷어차려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군사적 긴장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고. 미국이 그쪽으로 안 났으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사예요. 예. 꼬리를 엄청 내린 것이죠. 자, 볼까요? 5년 전에 트럼프 북미 종전 집착했던 일본이 반대 입김. 트럼프도 아베가 막았는데 일본 반대에 더 멀어지는 종전선언. 이게 다 5년 전에 나온 4, 5년 전에 나왔던 기사들이죠. 중앙일보, 연합뉴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JTBC에서 보도한 그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라고 봐야 되겠죠. 북미 종전선언 일본이 반대. 사실일까? 반대했죠, 당연히. 네.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까지 그런 짓까지 했죠. 반도체 소부장으로 공격까지 했죠. 새로운 외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났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여기에 이시바 시기오도 크게 같은 방향으로서 미국의 일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태도 변화를 하는 것이 일본의 이해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꼬리를 내렸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 시간 문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시바 시기오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거의 1년 전에 그때도 임기를 1년 놔두고 기시다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뤘던 제목입니다. 기시다 급하게 방한한 목적은 그때 큰 기별도 없이 1박 2일 후다닥 하고 갔어요. 미국에 대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압박하나. 저는 그때 며칠 지나서 미국이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거든요. 대중국 긴장을 완화시켜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중국과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패권 다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그냥 기존의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으로 가름한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거든.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일본하고 이웃 나라로서 기본적 도리를 다 하고 잘 살고 잘 지내겠지만 피를 같이 나누는 내 목숨을 의탁하는 그런 전쟁의 동맹으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그게 아쉽다면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훨씬 더 키울게. 그게 문재인의 이야기였고 그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날아갈 것 같은 것을 기시다가 눈치채고 윤석열한테 날라온 겁니다. 자기가 깨질 것 같아. 저는 이것이 국내 정치 상황보다는 더 윤석열이 내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일 군사동맹이 있으면 북한을 찝쩍거려서 여러 가지 긴장 관계를 조정하면서 전국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인기는 없다 하더라도. 왜 기시다가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줄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다 날아갔어요. 자, 그것은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운데 끼어가지고 할 데가 없다. 그들의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곤란함은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고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양쪽 다 크게 놀랐다고 제가 크게 놀랐을 것이고 이때 이시바 시기하고 핵무장 한다고 협박까지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안 있었죠. 예. 그때는 심지어 바이든 때도 그랬던 거예요. 왜? 이때는 이미 다음 대통령 트럼프가 되겠구나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볼까요? 모닝 컨설터 17%로 전 세계 21개국, 22개국 모닝 컨설터가 조사하는 모든 그 전체 리스트에서 꼴등했었습니다. 여기서 17, 18, 19 높아봤자 21 요런 정도였었어요. 예. 기시다 21%였죠. 둘이 합쳐도 36%밖에 안 돼요. 문재인이 40%로 퇴임했고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 50% 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그들이 지금 대외 변수까지 엄청나게 안 좋게 지금 전환된 거예요. 윤석열의 내란 계획에 기시다가 충분히 어떤 바람을 넣었을 거라고 보고 반전 카드, 이것은 미국을 뒤집는 반전 카드일 수도 있어요. 쿠데타 성공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북한을 계속 적으로 삼았겠죠. 미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미국이 힘은 세지만 한반도의 일은 우리가 선방을 날릴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전체의 세계 전략이 바뀌었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하고 여기는 엄청나게 희한한 관계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깊이 개입했다 여기에.
한반도 내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정성호 아니 저기 지금 안규배 국방장관한테도 그때 뭐 전화 누군가 전화 발신자가 표시 안 되는 전화가 와가지고 내란의 밤에 체포자 리스트를 들었다. 그죠? 국민의힘 한동훈한테도 뭐 전화해서 알려줬죠. 또 도망가라고. 김어준에도 전화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10중 8구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성공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빨리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이 나섰다는 부분도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왔던 민주주의의 기업들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즉 미국과 한국의 합동 작전으로 한국 내란을 막은 것이다. 윤석열과 기시다를 막아낸 것이다. 이제는 일본이 패배를 시인하고 이제는 한국한테 처분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제발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한 이유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란에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일본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는 참 이시바는 더 비굴해지는 것이고 이재명을 더 못 이기는 척 여유만만인 것입니다. 너희들 다 알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 당시 일본이 그렇게 개기니까 바이든도 한 방을 매겼죠. 일본 제철 사겠다는 거, 일본 제철 US 스틸 사겠다는 거, 펜실베니아에 있는 거. 거의 매번 쫄랐는데 그걸 안 해줬거든. 그걸 안 해준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가안보 위협이라면서. 트럼프 되면서 얼마 전에 용인해줬어요. 먼저 일본이 샀어요 이거. 이거 뭔 이야기입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바이든이 오케이 하고 트럼프가 반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실상도 외국 기업이 인수가 돼야지 나아지는 기회를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자, 이거는 바이든이 이랬다는 것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징벌적인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 징벌적 조치 이후로 기시다가 나가 떨어지고 우리의 윤석열 내란은 실패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잘 극복해서 트럼프가 이건 순리대로 그럼 사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즉 이게 기시다의 방한, 작년 이맘때의 방한, 그들의 논의 내용은 미국의 뜻에 엄청나게 반하는 거였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면 우리끼리 핵무장할 거야. 거의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고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겠다. 라고 윤석열이 계속 강도를 높이고 있었고 어느 날 밤 술을 먹고 획 정신이 돌았는지 준비도 채 안 된, 정치적으로 준비도 채 안 된 그걸 던진 거 아니에요. 그 카드를, 내란 카드를. 자, 그때 기시다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의미심장하죠. 내년에 양국 관계 전환점이다. 수교 60년. 금년에 아무 행사는 없었죠. 우리가 이재명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본 적은 없어요. 일거수일투족 이거 TV에 다 나오잖아.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집안은 일본 내에서 있었던 60주년 수교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네. 자, 그때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왔어요. 한일 관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정책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협의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 기시다와 윤석열에게 밝은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게 내란을 선택한 거면은 기시다가 여기서 부추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이 이게 이제 무위로 돌아가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죠. 예전에 조현천처럼 사고치고. 그렇지만 미국이 아마 비자를 안 내줬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던가 그랬었어요. 그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결국 어디로도 못 갔죠. 잡혔죠. 예. 자, 볼까요? 그 다음 격변하는 무역 질서. 자, 이시바하고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일 공감대 형성. 이 공감대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격변하는 무역 질서. 이건 뭐냐? 한국의 이 격변한 후에 한국한테 기회가 온다. 미국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죠?
세계 흐름상 한국이 다 선택이 된다. 자, 뭐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하다시피 여기가 주요 거점 국가가 된다.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부분도 미국이 용인을 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여기 와서 엄청나게 빨리 키우려고 그런다. 중국에 대해서 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보기 힘든 투자와 어떤 개발이 발생할 수가 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앞으로 몇 년간에 거기에 일본을 배척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줬다고 좀 봐요. 이 이야기 그걸 다 내포하는 거예요. 격변하는 무역 질서. 너희도 곤란해질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상당히 유리해질 것 같은데 한일 공감대 형성 너 안 버릴게. 이해한다. 너 우리한테 되게 못된 짓 했는데 예, 그거 복수 안 하겠다. 그렇지만 처신 잘해라. 우리가 힘 훨씬 세진다는 건 너 알고 있지. 뭐 북미 종전 반대한다든지 북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이따위 짓 하지 마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시박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한국과 일본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어. 이렇게 이제 달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고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몇 가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문제 대응 협의체 이런 게 중요합니다. 대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양국의 무게추가 무게 중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딱 변하는 순간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때 기시다가 와서 내란을 부추겼고 이시바는 한국이 일본한테 보복을 할까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질까봐 이제는 미국보다 한국말을 들어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 일본을 설명하려고 해도 한국을 통해서 설명하려야 된다.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저기 위에 보이는 여성이 다카이치 사나에 지금 얼마 전까지는 고이즈미 2세, 고이즈미하고 2강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 위에 거는 제가 제 문화의 힘에서 보여드린 내용인데 뭐냐면은 밑에 거는 요 기사가 떴거든요. 그런데 제가 1시간 있다가 보니까 이 기사가 없어졌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 둘이 2강 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나에는 아베 제2의 아베다라면서 한국에서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룬 거예요. 이게 1시간 만에 없어졌어요.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시바 시기오의 지금 여러 가지 태도를 봤을 때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오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니까 고이즈미가 1강 그리고 2중으로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한 칸 내려갔어요. 될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위에 이야기 나오죠. 일본 총리 후보의 막말 이러니 한국이 기어오르지. 그는 아베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처럼 국민투표로 하게 되면은 약간 거구적인 성향이고 일본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나이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자민당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한국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나이를. 충분히 그 이유 반영됐을 거예요. 저 밑에 기사 없어지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안 돼. 추상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총재가 되기는 어렵겠구나. 일본 자민당이 주요 끌고 간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이시바가 말 몇 마디 돌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투표가 아니니까 일본은. 그럼 사나이는 바로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강에서 지금 1강 2중으로 구조가 변했다. 그거는 여론조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민당 내 의원들의 심리 상태를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은 뭐냐? 이런 거 기사 올렸다가 한국 애들 왜 저래? 그 반발감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자극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시바 시기에 우리 다녀가면서 한국 약속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너 안 건드린다. 그게 이재명이 한 번 더 걔를 이시바를 만나주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냐? 어차피 자기가 선정해서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셈이니까 자민당 내에서 뺑뺑이 도는 거니까. 그럼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사나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구나. 이제 일본의 정치판이 한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